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FTA 관세 특례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1차 시험에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오늘 수업 듣고 하시면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노심을 부려본다면 6문제 다 맞추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최대한 쉽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교재는 저희 법령집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화된 거라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사이에 개정된 게 있으면은 그것도 챙겨보실 필요도 있어요. 시행 날짜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정된 거 보고 혹시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추가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나머지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저희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출문제랑 해설을 모아놨는데 예전에 나왔던 문제도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랑 좀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설에 그 내용 좀 적어놓긴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러면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는데, 네, 요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법이라는 거는 일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저희 관세에 관련해서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세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FTA라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적용되는 법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저희가 FTA 특례법 또는 FTA 관세 특례법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트. 이게 뭐냐면 General Agreement, Tariff and Trade의 약자입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WTO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실 가트라고 하는 거하고 WTO라는 것은 결이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다자 간의 협정을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가 간의 약속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자 간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해서 다 같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WTO라는 것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자유무역을 하는 거잖아요. 세계무역기구로서. 이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저희가 전체로 따져봤을 때 무역을 하게 됐을 때 장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관세에 관한 장벽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관세가 아닌 장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할 때 관세라는 것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높게 부과되면 그만큼 무역을 하는데 좀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비관세라는 것은 관세가 아닌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를 하는 거겠죠. 어떤 수입을 할 때 수입을 제한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O라고 하는 거랑 가트는 어쨌든 이 장벽을 조금 허물겠다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이 장벽을 허물어가지고 보다 자유롭게 무역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가입된 국가끼리는 우리끼리 좀 더 대우를 잘 해줘서 좀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인 목표가 뭐냐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무차별 대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해주자. 이런 같은 말입니다. 최혜국 대우. 최대한의 혜택을 주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최대한의 혜택을 줘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를 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는 동일하게 혜택을 주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말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랑 상반되는 것이 있어요. FTA라고 하는 것은 다자 간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양자 간 협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더 잘 해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로 따지게 된다면 요게 먼저 나왔거든요. 가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가트랑 WTO로 하는 것들이 먼저 발효가 됐습니다. 요게 먼저 시작이 됐고 FTA가 나중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트라고 하는 거, WTA로 하는 거에서는 FTA와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차별하지 말자.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FTA라는 것은 서로가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FTA는 사실은 적용을 배제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인정 안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 같이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너네끼리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거를 허용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 허용을 안 했다면 적용이 아예 불가능했을 텐데 여기서 FTA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트라고 하는 것에 보면 24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요거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먼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FTA라고 하는 것들은 이 가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제 1장부터 같이 볼게요. 총칙입니다. 총칙이 의외로 저희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주제였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제1조 목적인데 사실 목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법을 보겠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최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 부가징수,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최약상대국과의 관세 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관세 부가징수,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이라는 것은 관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가면 FTA라고 하는 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수반이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협정이라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한미 FTA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가 서로 협상을 해서 약속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협정이라는 것이 근거가 될 텐데 이 협정이라는 것들은 국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때는 보다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서로 간에 약속한 거를 각 국가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별도로 어떤 절차를 규정을 해놔야 그에 맞는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협정이라는 것이 있지만 별도로 국내 법을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협정이 기초가 되죠. 이게 이제 합의된 내용이 가장 우선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FTA 관세 특례법이 되는 거죠. 목적은 FTA라고 하는 것들을 이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행을 목적으로 해서 별도로 절차 같은 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개별적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요거를 처음에는 FTA가 있을 때마다 법을 하나씩 만들려고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엄청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법을 만들고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자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TA 특례법에서는 여러 가지 협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모든 협정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일단 거의 공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게 가되 협정에 따라 다른 것들은 별도로 나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2조 나오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정의는 저희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고 당연히 올해도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조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게요. 1항에 보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법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최악 상대국과 관세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요, 이제 관세 철폐 다음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FTA를 체결하게 됐을 때 모든 물품들이 관세가 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된다 하더라도 바로 철폐를 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0%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조금 단계를 나눠가지고 한 10년 됐을 때 0%, 또는 5년 됐을 때 0%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라고 말을 쓰는 거죠. 한 번에 0%로 만드는 것은 철폐가 되는 것이고, 발효됨과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단계를 나눠서 하는 것들은 연차적인 인하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게 됨으로써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뒤에 가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트라고 보시면 돼요.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게 1994년도에 했던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24조에 따르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인정했던 그 협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가트에서 인정하는 협정을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에 준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거는 가트에서 인정되는 것만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 규정을 가서 보면은 조건을 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FTA를 하게 됐을 때는 일부 물품만 하는 건 안 되고 전체 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너희 둘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너희 둘 말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인정했던 그런 혜택보다도 보다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는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차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FTA만 인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 그러진 않겠지만 정말 문제를 좀 꼬아서 만든다면 24조를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4조를 다른 조로 쓰면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그런 것도 일단 체크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죠. 최악 상대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악 상대국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봤더니 국가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냐면 최악 상대국이란 무슨 국가를 말한다, 국가만을 말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국가가 일반적이죠. 예를 들면 한미 FTA 했을 경우에 한국과 미국 국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체결했던 FTA 중에서는 국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EU FTA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한 EU. EU라는 것은 유럽 연합을 말을 하는 것이고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같이 모인 거죠. 국가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걸 다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아까 말했던 대로 보기를 만들 때 최악 상대국이란 무슨 국가만을 말한다. 국가만 말한다. 이렇게 쓰면 잘못된 말입니다. 국가도 있고 국가가 아닌 것도 있어요. 한 EU는 저희 정말 많이 쓰고 있는 FTA 중에 하나거든요. 한 EU라든지 한 아세안 이런 게 다 국가 연합이 되는 거죠. 3호 보겠습니다.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 관세 당국이라는 것은 이제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장하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 정의 뭐라 나와 있냐면 최악 상대국의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그렇죠. 관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라는 것이고 이 협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옆에 관세 분야만 해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협정이라는 것들이 관세만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FTA라고 하는 것들이 관세에 관련된 혜택만 주는 건 아니고요. 관세에 대한 혜택 플러스 나머지도 다 있습니다. 환경도 있고요. 지식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정의 내용이 되게 많은 거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관세 당국이라는 거는 관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관세 분야만 해당한다. 당연한 거지만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관리를 할 거잖아요. 여기 여러 가지가 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관세 분야만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청, 세관 이런 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 국가도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4호 보겠습니다. 원산지라고 나와 있고요. 원산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에 보면 국적이 있는 것처럼 물품도 국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물품의 국적을 저희가 원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어떤 걸 말을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국적을 말을 할 때 출생지를 보통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출생지라고 하는 것들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어떤 국적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은 어떤 나라에서만 태어났으면 국적을 가지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어떤 다른 분들끼리 결혼해서 하게 됐을 때는 이중국적을 가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물품의 원산지라고 하는 것들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죠. 관세, 부가, 징수, 감면, 수출입 물품 등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국가를 원산지라고 한다는 거죠.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은 말 그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별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범위를 봤더니 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생산 말고도 가공, 뭐 제조라고 하는 것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5호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는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와 최악 상대국 간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이걸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라 부르고, 이거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합쳐서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볼게요. 나중에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저희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직접 운송 원칙. 어떤 원산지를 증명할 때 원산 증명서를 보면은 운송 정보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송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운송 서류로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운송 서류라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로 그 밖의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 거고,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관 공무원이라 가정해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FTA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원산지 증명서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증명서 플러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까지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호 협정관세 볼게요. 협정관세는 말 그대로 FTA를 적용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정관세. 협정에 따라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관세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관세법에 보시면 저희 세율의 종류라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율들이 있고요. 그 중에 뭐 기본세율, 잠정세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보통 적용이 되는데, FTA가 체결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FTA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협정관세라고 부릅니다. 협정관세를 다르게 표현하면 FTA 관세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협정을 적용함으로써 내가 납부해야 되는 관세죠. 부과하는 관세를 저희가 협정관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1항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 네, 시행규칙에 나오는 것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호를 보니까 영역이라고 나오네요. 영역은 다음에 따르는 지역을 말한다. 이거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거 처음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영역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한 나라의 주권에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보통 말하는 것은 영해라는 게 있죠. 영해, 영토, 영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해라는 것은 바다가 될 것이고요. 영토는 땅이 될 것이고, 영공은 하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영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샘플을 볼게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 그 다음에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외측 한계선 밖의 해저층을 포함한 해양지역까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희가 영토, 영공, 영해 말고도 그 밖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꼭 그 범위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측 한계선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 있거든요. 영해의 외측 한계선에 인접하거나 그 밖에 있는 해저나 해저층도 포함해서 그 나라의 범위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할 게 있어요. 저희 라목 한번 볼게요. 라목. 1호의 라목에 보면은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럽 자유연합 무역연합.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EFTA라고 하는 게 있어요. EFTA. 그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혹시 잘 모르시면 한번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EFTA. 그거를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체크할 게 뭐냐면은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뭐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FTA를 말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뭐뭐가 있는지.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게 있고,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노르웨이, 스위스 이 네 나라를 저희가 EFT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다음 중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4개가 나와 있으니까 딱 내기 좋은 거죠. 5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랑 유럽연합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유럽연합. 어쨌든 다 유럽에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팁을 드리면은 지도를 한번 검색해 보면 다 인접해 있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된 나라를 말을 하는 거구나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목 한번 가볼게요. 3목 미합중국. 자, 미국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국,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쭉 써 있는데 제가 체크할 거는 푸에르토리코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괌은 한미 FTA 적용 국가가 아니에요. 적용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괌. 네, 그런 데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쭉 내려가 보죠. 나머지는 볼 거 없겠고요. 차목 가서 보면은 호주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은 괄호에 포함한다라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커스 제도 쭉 써 있는데 요거를 다 외우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좀 팁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써먹을 만하면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노퍽섬, 크리스마스 섬, 코커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미 지났지만, 크리스마스 때 저 친구랑 이제 맥도날드를 가게 된 거예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죠. 먹었더니 그 친구가 코가 커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참 코가 크다. 코 크다. 라고 했더니 제가 한 대 맞았습니다. 걔가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 하면서 화가 나서 저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맞고 나서 헛웃음이 나온 거죠. 아파가지고. 자, 이것만 알고 계셔도 몇 개 쓸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맥도날드가 있죠. 코커스 제도가 있고, 노퍽섬이 있어요. 노퍽섬. 그 다음에 허드섬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몇 개는 맞출 수가 있겠죠. 노퍽섬 보이잖아요. 노퍽섬, 크리스마스, 코커스, 다음 허드섬, 맥도날드까지는 정리가 됐죠. 요거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까지는 뭐 몰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라도 물어보는 게 나왔다면은 일단 고르게 할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계셔도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 없고 옆으로 가보면 3페이지에 거목 있어요. 거목. 중미공화국들 나오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인 게 국가를 알고 계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미공화국, 저희가 이제 아메리카를 말했을 때 북미, 중미, 남미가 있는데 거기 중미 있는 나라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이 5개를 말합니다. 정말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다음 중 중미공화국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참 발음이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보시면 거기 다 인접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안 나와요. 처음에 안 나오니까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넘겨보면 2호가 나오네요. 뮤호, 소호 나오는데 이건 뭔지 아시죠? HS 코드를 말을 하는 겁니다. HS 코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 세계관세 기구에서 이제 말하는 HS 협약이 있는데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의무적으로 동일한 코드를 쓰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HS 코드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앞에 두 자리를 U라 부르고 네 자리를 호라 부르고 여섯 자리를 소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2단위, 4단위, 6단위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당연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호 재료라고 나오는데 재료라는 거는 어떤 물품을 구성하는 거라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물품, 어떤 특정 물질을 구성하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뭐라 써 있냐면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구성 물품,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분품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파츠라고 얘기를 하고요. 뭔가를 차지하는, 무슨 특정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고, 요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부분품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바퀴라든지 뭐 체인 이런 게 부분품이 되는 거겠죠. 부속품이라는 것은 부분품은 아니긴 하지만 걔가 있음으로써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저희가 부속품이라고 말을 쓰게 되고 영어로는 액세서리라고 말을 쓰게 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걔가 없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잖아요. 근데 걔가 있으면 편리하긴 하죠.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부분품은 아니고 부속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저희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어요. 재료. 예, 어렵지 않아요.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한번 샘플로 볼게요. 제가 들었던 기출 문제 있잖아요. 거기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페이지에 문제 4번이 있어요. 2페이지 문제 4번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아까 봤던 거잖아요. 재료. 이게 답이었습니다. 쉽죠? 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FTA 승례법은 진짜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무조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희 4호 볼게요. 생산의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저희 앞에 봤던 게 원산지를 말을 할 때요. 생산, 제조, 가공 등 이렇게 말한 게 있었는데 이 생산의 범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서 물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생산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기보다도 그게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거 있죠. 식물성 물질,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쌀을 재배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재배하는 것도 생산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농산물, 수산물, 광물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굴한다고 말을 쓸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로라는 거, 그다음에 동물성 같은 경우는 사육한다, 수렵한다 말을 쓰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인 거예요.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번식, 사육, 수렵서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 것 뿐인 겁니다. 그 방식을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제조, 가공, 조립, 분해가 나오잖아요. 요거는 공산품 같은 걸 말을 하는 거겠죠. 기계류 같은 것들. 제조, 가공, 조립, 분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등 써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저희가 생산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의 범위가 엄청 넓은 거죠. 넓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호.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라고 썼는데요. 원산지 물품 또는 원산지 재료라는 거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충족된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산지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또는 최악 상대국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한미 FTA라고 했을 경우에 한국산이거나 미국산이었을 때 이걸 저희가 원산지 물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둘 간에만 적용되는 거죠. 한중 FTA 같은 경우는 한국산과 중국산을 원산지 물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한중 FTA인데 물품의 원산지가 미국이다. 그러면은 비원산지가 되는 거예요. 해당 협정만 인정을 하는 거죠. 해당 협정에서 말하는 당사국만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얘기할 때 그것이 협정에 따라서는 원산지라는 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그게 아닌 거를 비원산지 물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라고 표현을 씁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호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대체 가능 물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게 저희 2차로 가보시면은 관세 환급 특례법이라는 것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상업적으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 그다음에 재료를 포함해서 요거를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볼트, 너트 이런 거 있잖아요. 볼트, 너트 이런 거는 한국산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품의 어떤 품질 이라고 같은 차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섞어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걸 저희가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조건은 뭐 상업적으로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했을 때를 말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트와 너트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여기 보니까 괄호에 재료를 포함한다 말이 있잖아요. 요거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료를 제외한다라고 해서 보기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제목 자체가 용어 자체가 물품이로 써있기 때문에 재료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가능 물품이라고 말을 쓰긴 했지만 재료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의미는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8호, 9호, 10호는 저희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관세법의 경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8호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 국가에서만 생산된 경우를 저희가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나라에서만 생산됐을 때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1차 상품이 많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소를 길러가지고 소를 가지고 어떤 고기를 만들었다.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생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 생산 기준에 따라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9호랑 10호는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즉 어떤 물품을 만들 때요, 생산을 할 때 그 나라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추가 가공을 해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치 기준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질이 바뀔 정도의 가공을 하면 가공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HS 코드를 말을 해요. HS 코드. 이 세 번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는 HS 코드에 따라서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세율표라는 게 있거든요. 관세율표. 관세율표잖아요. 그래서 HS 코드에 따라서 품목에 따라서 관세율을 정하는 표가 있어요. 이 세 번, HS 그렇기 때문에 HS 코드는 관세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저희가 세 번이라고 말했습니다. HS 코드를 세율을 결정하는 품목 번호라고 해가지고 세 번이라고 말을 쓰기도 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 변경, HS 코드가 변경됐을 때를 말을 하는 거죠. HS 코드라는 것은 물품마다 고유의 코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코드가 바뀐다는 거는 물품의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질이 바뀐다라는 것을 세 번 변경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일정 단위 이상 변경됐을 때 가공을 한 걸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10호는 부가가치 기준인 건데요. 세 번 변경과 관계없이 그 특정 나라에서 수행했던 공정 때문에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을 하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겠다. 그만큼의 실질적인 가공을 한 걸로 보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죠. 세 번 변경 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 품목 분류표 상의 품목 번호, 통합 품목 분류표라는 거는 저희 관세법에 나오는 개념이 되는데요. 요거는 HSK를 말을 하는 거예요. HSK. HSK라는 게 뭐냐면 HS 코드라는 것은 6단위까지만 말을 하는 거고 그 이하 단위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10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10단위. 그리고 저희가 관세 통계 통합 품목 분류표로 말을 쓰게 되고 그걸 저희가 줄여서 품목 분류표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HS 코드상의 품목 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 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A라는 물건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 투입된 자재가 A, B, 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S 코드라고 하는 걸 그냥 임의로 생각했을 때 얘가 뭐 한번 가정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이걸 가지고 물건을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뭘 따지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자재 중에서, 그러니까 재료 중에서 혹시라도 비원산지 재료가 있다면 그 비원산 재료의 HS 코드를 가지고 이 완성된 HS 코드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일정 단위 이상 변경이 됐으면 요거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원산지가 바뀐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만들 건데 거기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부품 중에 하나는 일본산이 있었어요. 일본산. 근데 일본산 부품의 HS 코드를 가지고 봤더니 완성된 자동차의 코드와 비교해 봤더니 그게 일정 단위 이상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는 물품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그거는 충분한 공정을 수행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행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하겠다라는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이에요. 여기 표현을 보시면은 일정 단위 이상이라고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특정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협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협정에 따라서, 즉 FTA에 따라서는 이게 2단위가 바뀔 거 요구하는 것도 있고 4단위 변경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딱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단위 이상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거고 저희 관세법에서는 6단위가 변경됐을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단이라는 거는 소호로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거를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체크할 거는 최종적이란 말을 쓰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바꿔낼 수가 있냐면요. 일단 주의할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원산지 재료의 코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체크할 거 아까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 보이시죠? 요거를 바꿔낼 수 있어요. 원산지 재료의 품목 번호 이거는 아닙니다. 원산지 재료는 3번이 안 바뀌어도 돼요. 왜냐면 그 자체가 원산지 재료니까요. 그렇죠? 한국산이 되는 거잖아요. 판정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자재 중에서 한국산이 아니라 뭐 일본산이 있었다, 중국산이 있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국산으로만 되어 있으면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이 물품은 한국산인 거죠, 무조건. 근데 그 중에서 한국산이 아닌 게 있었다고 하게 됐을 때 그 물품의 코드하고 완성된 물품의 코드하고 변경이 됐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원산지 재료라는 거 있죠. 그거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단위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일정 단위 이상. 이것도 다른 단위를 쓰게 되면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 2단위 이상, 4단위, 6단위 쓰면 다 틀린 말이에요. 일정 단위 이상 이렇게 말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수행했던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 생산이란 단계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던 물품이긴 한데 전체로 따져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또 가가지고 생산한 게 있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원산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시험 잘 나왔던 거거든요. 다음 10호 볼게요.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거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이 일정 수준 이상 수행하게 됐다, 발생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좀 충분한 공정을 했다라고 봐서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 기준은 3번 변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번 변경이 안 돼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1호 가볼게요. 공장도 거래 가격입니다. 공장도 거래 가격은 EXW를 말을 하는 거죠. 인코텀즈상에서 EXW, X웍스라고 하는 그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공장도잖아요.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거래하는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말을 하는 거죠. 다르게 말을 하면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거래하는 가격을 공장도 거래 가격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볼게요. 물품을 생산 공장에서 반출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거래 가격을 말을 할 때 이 물품 가격은 원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가. 그러니까 이게 물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가격은 그렇잖아요. 내가 부담하는 원가에다가 마진하고 뭐 기타 경비를 더해서 물품 가격 정할 거잖아요. 이 가격의 범위 안에는 기본적으로 원가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은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제한대요. 환급이 된대요. 환급. 수출을 함으로써 환급이 된대요. 그러면 이거 내가 부담하는 비용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환급 받으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저희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해 보시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재화에 수출을 하게 되면 영세율 적용이 돼서 부가를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품 가격에는 수출국에서의 부가세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예 반영이 안 됐으니까. 그죠?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품 가격에서는 환급되는 세금은 공제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이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실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빼는 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바꿔낼 수 있거든요. 내국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내국세를 당연히 공제를 해야 돼요. 요거는 원가 개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반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빼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호로 가볼게요. 본선 인도 가격이란 FOB를 말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본선에서 인도할 때의 거래 가격을 말을 하는 거죠. 인도할 때에 지급되는 거래 가격이고요. 여기 쭉 가봤더니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수출국 또는 선적국, 여기를 저희가 수입국 또는 양육국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X웍스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를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고, 공장 가정에 봤을 때요. FOB라는 것은 이 본선에 적재할 때 당시의 가격을 말하잖아요. 적재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FOB라는 것은 선적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본선 적재라는 것을 당연히 할 거고, 본선 적재까지는 보내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만 자기가 부담했던 비용들은 물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내가 FOB라는 것은 수출자가 이 물품을 이렇게 싣기 위해서 발생한 여러 비용들을 물품 가격에 당연히 반영을 해서요. 포함을 해가지고 구매자에게 지급하라고 할 겁니다. 상품 가격 안에는 내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가라는 개념에다가 내가 이윤과 일반 경비를 더해서 물품 가격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비용들은 당연히 물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FOB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을 말을 하는 거죠.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선에 적재하는 상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말을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헷갈리는 게 뭔지 봤더니 최종 선적지란 말을 쓰고 있고요. 최종 선적지.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잖아요. 그 말이 뭐겠어요? 선박을 여기에 지금 싣기 위해서 발생하는 운송비가 있으면 그걸 더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적지예요. 여기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 내가 물품을 싣기 위해서 발생했던 비용, 운송비를 더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가 최종이라는 말을 왜 쓰고 있는 거냐면 여기가 한 군데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한번 가정해 볼까요? 유럽을 보시면은 유럽은 되게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바다가 근처에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저는 육상밖에 없잖아요.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면은 배로 가는 거라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가야 되죠. 그럼 저는 그 나라까지의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일단 한적이 한번 될 수가 있겠죠. 선적을 해서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에다가 물건 실어서 보낼 거잖아요. 그럼 FOB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모두 더해져 있는 거죠.
선적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이 모두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FOB라는 거는 이 본선에 적재를 할 때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을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는 것들이 한 군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여러 군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이라고 말을 쓴 거예요. 만약 여러 군데라면 한 군데라면 하나도 없을 거고 여러 군데라면은 여러 군데를 가면서 발생했던 비용을 모두 더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당연히 그게 원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자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까지 물건을 보낼 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이라는 것이 원가로 잡히는 거죠. 원가에다가 아까 말했던 마진이라고 하는 것까지 더해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쓴 거예요.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의할 거는 선적항, 선적지입니다. 양육항, 양육지 아닌 거죠. 여기까지 가는 운송비라는 것은 CIF를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고 여기까지. 물건은 실기 위해서 발생했던 여기 수출 국내 운송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말을 한 거예요. 요거를 더한 가격을 말한다. 요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 양육지라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말이거든요. 그러면 CIF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13호입니다. 조정가격이라고 나오는데 조정가격은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관세평가를 같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세평가 생각해 보시면은 관세를 평가를 할 때 측정하게 됐을 때 과세가격이라는 걸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이 과세가격은 물품 가격만 보고 따지는 게 아닌 거죠. 물품 가격이라 하는 실제 지급 가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산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산 요소. 뭐 권리 사용료라든지 수수료가 있으면 이렇게 다 더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관세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 가격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뺀 비용을 조정 가격이라 부릅니다. 이걸 왜 뺀 거냐면요. 저희가 이걸 왜 지금 가격을 두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 부가가치 기준을 판단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들은 상품 가격, 수출하는 상품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있는데 협정에 따라서는 그것의 기준이 ESW 가격을 두는 것도 있고 FOB로 하는 것도 있고 조정 가격으로 하는 협정도 있어요. 어쨌든 수출 가격은 수출품 가격은 여기 국제 운송비라는 거 당연히 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더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수출 물품의 가격을 저희는 FOB로 하고 있거든요. FOB 가격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협정에 따라서는 FOB로 하는 것도 있고 EXW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 가격으로 하는 것도 있다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목적이 뭐냐면은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여기 운임까지 더한다는 거는 수입 물품을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판단한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EXW 가격을 가지고 수출 물품의 가격으로 보는 협정도 있고 FOB 가지고 보는 협정도 있고 그거 말고 조정 가격이라 해가지고 FOB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가산 요소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조정된 가격을 가지고 수출 물품 가격으로 보는 협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수출한 물품이 가산 요소가 따로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랑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별도로 내가 지급하는 로열티가 있었다. 그러면은 FOB 가격이랑 얘랑 다르겠죠. 그렇죠? 얘가 더해질 거니까.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는 관세법에 따라서 결정된 과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은 일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일방법이든 육방법이든 정해진 결정된 가격에서 요거를 빼줘야 이렇게 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정 가격이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발생했던 운임과 보험료를 뺀 가격을 조정 가격이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 가격은 보통 다 수입할 때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CIF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CIF. 그래서 CIF로 되어 있는 것에서 I랑 F, 그러니까 I랑 그죠 F, 요걸 빼주는 거죠. 인슈런스랑 이제 프레이트를 빼주는 거죠. 빼줘야 요게 이만큼 빠지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니에요. 과세 가격은 수입 가격이니까.
수입 가격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국제 운송비랑 보험료를 빼주면 수출 물품의 가격으로 다시 계산이 되겠죠. 그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할 거는 공제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6까지 보고 좀 쉴게요. 14호 영해라고 나옵니다. 영해란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서 그 국내가 국제법 등에 따라서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해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를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선이라고 하는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저희가 영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해를 정할 때 기준되는 선을 정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선이라 부르는데 기선부터 12해리까지를 저희가 영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음은 15호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것을 아까 봤던 거고요. 원산지 포괄 증명이 나오는데 포괄이란 단어는 기간을 단위로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기간 단위. 원래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는 개별 건별로 발급을 해야 돼요. 즉 내가 물품을 수출할 때마다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발행되면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포괄 증명이라는 거는 개별 건이 아니고 기간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하여 각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초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발급하면 일정 기간까지 이걸로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동종 동질이 뭔지 아시잖아요. 자, 제가 분필을 갖고 말씀드려 볼게요.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같은 물품일 때 얘가 이번 달에 수입됐고 얘가 다음 달에 수입된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얘 둘이 같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이번에 수입된 물품은 해당 물품이 되는 거고 다음 달에 수입되는 물품은 얘랑 동종 동질 물품이 되는 거죠. 같은 물품이에요. 같은 물품. 동종 동질이 그 개념인 거거든요. 사실 같은 물품이긴 한데 이번에 수입된 특정된 물품은 얘는 해당 물품, 얘는 다음 달에 들어왔으면은 다음 달에 들어올 물품인 거잖아요. 얘는 해당 물품이 아니고 얘랑 동종 동질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물품의 명세가 있는 것들은 이게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원산지 포괄 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